2019년 1월 마지막 문자를 끝으로 일체의 생존 반응이 끊긴 채 사라진 딸은 당시 36살이던 김규리.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규리 씨는 실종 전까지 부산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 일을 하며 남부를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쩌다가 가족들의 품을 떠나 초라한 고시테를 마지막 주소지로 남겨둔 채 종적을 감춰버린 걸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규리 씨가 완전히 종적을 감추기 1년 전인 2017년 11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금융이 됐나 봐요. 아무리 일을 하고 뭐 넣고 해도 뭐 12시 전에는 다 들어오고 했는데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2시까지 어디 있었냐고 일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조금 탁 피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토요일 저녁에 또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요일이던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하려고 방문을 열어보니 규리 씨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집에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제 신분증, 여권, 지에 관련된 주민등록증, 통장 이런 거는 싹 다 챙겨가고 현금 1억 원가량이 인출되고 휴대폰 전원도 꺼진 것은 단순 가출이 아니라 범죄 피해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는 부분들의 그 사용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규리 씨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어 가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그녀의 마지막 흔적. 실종 전 6개월 동안의 규리 씨 통화 기록에서 가족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통화 상대 중 총 149번으로 규리 씨와 가장 많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실종 무렵 가장 긴 시간 통화를 한 사람이 바로 규리 씨가 6개월 전 처음 만났다는 기장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대표님 맞으세요? 여기 이 여자분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김규리라는 이름을 말하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하소연을 하는 남자. 규리 씨를 괴롭게 한 것은 오히려 그녀의 가족들인데 오히려 자신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며 불쾌함을 토로합니다. 김규리 씨도 옛날에 자기 식구들 막 고소하고 해서 언론에 엄청 시끄럽게 났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랬어요? 예. 나는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알지도 못하고 나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경찰에 엄청난 공격을 지어서 내 지금 화가 억수로 많이 나있다. 그 집 식구들도 보고 이 사람한테도 보고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아시죠? 이제.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2018년 뉴스와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규리 씨가 가족을 고발했다는 남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멀쩡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25가지 질병을 알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몰린다면 어떨까요? 중증 질환으로 지금 뭐 수십 가지 질병으로 의료 내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는 형제들과 비교당하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족들을 향해 온갖 죄명을 들어 악의에 찬 고발장을 제출한 뒤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린 규리 씨.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과 가출 후 자신을 도왔던 남자를 모두 고통에 빠뜨린 채 그녀는 어디로, 왜 사라져버린 걸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출 이후 규리 씨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20여 개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수개월간 끊임없이 제보 전화와 문자를 했던 규리 씨.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뜻밖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규리 씨가 제보 전화를 한 방송사 중에는 SBS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정폭력의 주된 주범이라고 해야 될지 가해자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친모예요. 친모, 친부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네, 솔직하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아니면 뭐 혹시 엄마, 아빠라는 말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쓰고 싶지. 자신을 짓누르던 집을 떠난 후에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처방받은 약을 꺼내 보이는 규리 씨. 정신분열 뭐 양극성 장애 관련한 거? 치료, 네. 그다음에 아래가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까지 어찌 보면 치부잖아요. 가족의 그런 험담인데 그런 걸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정말 허위신뢰랑 가족폭행으로 받은 피해는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는 직장생활이 힘든데 규리 씨가 실종된 뒤 가족들이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실제로 규리 씨가 가출 후 정신과 응급실 등 여러 군데 병원에서 수십 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기록돼 있기도 했습니다. 조현병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고의 왜곡이 그렇게 또 전명해 보이지 않으세요. 통상적인 우울증보다는 양극성 장애에서 우울기가 도드라지는 형태의 변형된 조울증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조금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과 진료 기록보다 더 의아한 게 있습니다. 감기, 몸살 등을 이유로 거의 매일, 심할 때는 하루 2번씩 응급실을 떠났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행태를 보이는 환자들이 주로 보면 이제 응급실을 약간 도피처처럼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있으면 불안해서 병원에 오면 어떤 게 편안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밤에 여는데 응급실밖에 없으니까 응급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응급실로 야간에 도피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겠구나. 자신을 학대하던 부모를 떠나 그토록 바랐던 독립을 했다던 규리 씨는 또다시 무엇으로부터 도피해야 했던 걸까? 이분이 인터뷰에서 보여지는 전반적인 인상은 우울한 사람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눈을 맞춰가면서 계속 살펴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처참한 사람처럼 흐느껴 우는데 바로 직후에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그때 감정이 재경험되면 이 감정을 추스리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감정 반응은 자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영상 속 규리 씨의 언행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행동이었을까? 그런데 작가님한테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10월 13일에 얘기했다 아이가 하겠다 했잖아. 근데 그날 실수할 거라며 신모가 완전 보통 샷머리가 아니거든. 이런 상황에서 완전 돌고루까지 이런 사람이라서 절대로 좋은 사람인 척막 그런 수시행을 하던데 거기서는 실수할 거라며.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규리 씨에게 미리 계획한 촬영 아이디어를 상기시키던 홍 씨.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인 걸까? 그런데 가족들에게 보낸 규리 씨의 문자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또 다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홍 씨를 만나는 동안 홍 씨가 재산이 많으니 결혼까지 관계를 이어가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면 제가 상속받을 것이고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제 카톡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려고 하는 것까지 정확한 증거와 함께 뒤가 다 털렸습니다. 제가 용서해달라고 죽도록 사정을 했고 제가 부산경찰청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까지 해주었습니다. 홍 씨를 자극했다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저랑 연관짓지 마십시오. 도무지 믿기 어려운 황당한 고백. 확인 결과 규리 씨가 경찰에 살인 공무를 자수했다는 얘기는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전화와서 8명인가 그 연루가 됐대요. 그러면서 내를 내가 제일 날이 많으니까 내를 갖다가 중국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를 같이 죽이자 이래 있다네. 다른 참고인들 7명을 다 대질 조사를 해보니 다 거짓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뻥치겠어요. 언론사 인터뷰를 무리 없이 진행할 만큼 정신이 온전한 규리 씨가 왜 이런 황당한 자수 소동을 벌인 걸까?
그리고 홍 씨는 자신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규리 씨를 왜 1년 넘게 정성껏 도와준 걸까? 가족들은 규리 씨가 가출을 한 뒤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통해 규리 씨가 낯선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홍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투자 개발할 때는 저 집이 800kg였어요. 빌라. 근데 김규류가 피보험자로서 거주하는 곳이 802호예요. 규리 씨가 고용됐다는 회사의 주소는 홍 씨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 그 중에서도 같은 층의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숙소라고 소개했던 고시텔에서는 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규리 씨. 그녀는 홍 씨의 집 옆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걸까? 우린 그 의문을 풀기 위해 규리 씨의 6개월치 통신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통화 상대를 일일이 확인하고 발신지 기지국 주소를 하나하나 지도에 표시하자 규리 씨의 평소 통화 패턴이 한눈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규리 씨가 실종될 무렵인 2019년 1월 통신 기록을 다른 기록들과 함께 달력에 따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음성통화 29건 중 27건이 1분 이내로 매우 짧거나 규리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통화였고, 그 전화번호 역시 인터넷이나 5개 광고 등에 노출돼 누구나 알 수 있는 번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9건 중 남은 2번의 음성통화 상대는 바로 홍 씨. 1월 16일과 17일에 각각 9분 30초와 13분 44초, 꽤 긴 시간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떤 생활을 할 때는 어떤 근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쉬는 공간 같은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일반적인 핸드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공간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통제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규리 씨의 통화 내역에 나타난 발신지 주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2개의 기지국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국 반경 안에는 홍 씨의 집과 규리 씨의 근무지가 있던 빌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9년 1월에는 기장 지역에서 단 한 통의 발신 기록도 나타나지 않고 주로 해운대구에서 매일 다른 발신 기지국이 한 군데씩 기록돼 있습니다. 2019년 1월 통화 내역을 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유흥 지역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수사에 어떤 혼동을 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좀 그 중간중간에 어떤 개입이 있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좀 자연스럽지 않은 통화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장원 소장은 2019년 1월의 발신지 기지국 위치가 규리 씨가 인터뷰나 고소장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3지점은 본인이 주장컨대는 자기의 근거지고 주거지이고 주소지이다, 여기서 기거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통화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다른 생활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해운대는 규리 씨가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던 부모가 사는 곳입니다. 솔직히 다닐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주칠까 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해운대는 웬만하면 안 가요. 해운대로부터 나는 떨어지고 싶다, 가고 싶지도 않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랬던 곳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생활 흔적이 다 끊긴 실종의 상황이 깊어지고 안전과 생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해운대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인 통화 흔적이 나타나요. 뭐 이건 엄청나게 커다란 의문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시간과 위치, 내용,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운 통화 기록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열쇠는 무엇일까? 그 부분 판단에서도 가장 통화를 길게 했던 사람이 가장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사람, 김규리 씨의 육성을 들은 사람, 혹은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건 당연히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김규리 씨에 대한 감금 혐의와 관련해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홍 씨의 차량과 빌라.
혹시 빌라 CCTV에서는 규리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됐을까? 해당 CCTV를 설치한 업체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CCTV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빌라 CCTV가 교체된 것은 공교롭게도 2019년 1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입주민으로서 자발적으로 건물 관리를 맡고 있던 홍 씨였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체를 하고 사람이 인수인계를 다 했어요.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 해줘야 저희들 사용한다. 규리 씨의 행적을 확인할 물증은 모두 사라진 상황. 가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규리 씨의 계좌 내역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출 직전 규리 씨가 인출한 현금 1억 원은 물론 가출 후 대출받은 4천만 원까지 모든 돈이 고스란히 홍 씨의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빚 저 있던 게 나오고 보험이 이상한 투자 개발로 돼 있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했다고 알게 됐는데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때에는 시간이 꽤 지나버렸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모든 의혹에 대해 일일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첫째, 가출한 규리 씨의 부탁으로 빌라 802호에 머물게 해줬을 뿐 동거를 한 사실이 없고, 둘째, 규리 씨 부탁으로 현금을 맡아주는 대신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셋째, 2019년 1월 규리 씨와의 마지막으로 나눈 통화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해운대 경찰서에서 일단 수사가 중지됐었어요.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가지고 내 변호인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수사가 중지됐었어요. 지금 그쪽에서 수사 종결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헌법소원 걸어놨어요. 당연히 수사 종결을 해줘야 될 사안을 수사 종결을 안 해주니까 판결이 아마 요번 해 안에는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성인 가출인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18세 미만 아동보다 약 3배나 많고, 성인 가출인 중 시신조차 찾지 못한 사람은 18세 미만 아동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성인 실종이 이제 법이 없잖아요. 현행 실종아동법은 지금 18세 미만, 지적장애, 치매노인 이런 부분은 실종아동법에 경찰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해서 없어지면 강제 수사해서 찾도록 법에 명시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어요.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우리 법에는 실종아동법만 존재할 뿐 성인에 해당하는 실종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 성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가장 중요한 초동 수사인 휴대폰 위치 추적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를 신속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종 사건은 시간과 싸움이에요. 정확한 실종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통신 자료를 봐야 실종의 해결점이 나오는 거죠. 경찰관에게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지어주고 안 하면 처벌하고 비난해야죠. 이런 것도 없이 비난한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전 이미 한 차례 실종신고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실종신고 10개월 뒤에야 강력힘으로 이첩된 김규리 실종 사건. 우리에게 실종아동법이 아니라 실종법이 있었다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규리 씨의 행적을 찾는 초동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나 다시 그곳에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도 습관처럼 규리 씨가 발견됐던 빌라 앞을 서성이는 가족들. 계속 배려했잖아요, 여기를. 여기서 보면 출입문도 보이고 불 켜지나 꺼지나도 보이니까. 다시 마주치기만 한다면 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텐데. 멀리 떠나갔어도 다시 돌아오는 파도처럼 딸의 소식도 바람에 실려 들려오길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 길이 없는 곳에서 딸에게로 향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